지금까지 연준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시차라는 게 있어요. 정책을 쓰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를 보면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서 뒤늦게 올리는 바람에 시장을 망가뜨렸던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연준 의장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요번 자롬 파월처럼 볼커가 되고 싶지 아서 번즈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과하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더 매력이 갑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사람이 되고 싶지 다시 또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엔 연준은 자기의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 때문에 사실 지금은 최대한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게 자칫하면 조금 지나칠 수 있다. 그래서 요즘도 중립금리 논쟁이 계속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침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시장이 지금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나이스한 케이스, 그러니까 지표도 거의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연착륙이 뚜렷하게 지금 증명이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떨어져서 연준 자체가 스스로 그냥 물러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체는 들어가지만 얕은 침체. 예. 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면이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명목이라는 거하고 실질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명목은 뭐냐면 지금 기업들이 이제 중요한 게 10월 달에 나오는 이제 그 3분기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기업 실적이 숫자는 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을 다 올려놨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숫자는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지 않는데 과연 그게 진짜 마진이냐. 이게 마진은 사실 실질 지표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기업들이 기업 실적을 발표할 때는 실질 지표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 그럼 인플레이션 빼고 실제 이익은 얼마나 났어요? 이렇게 따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약세장에서의 침체는 숫자는 좀 좋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달부터 그 생각보다 좋은 기업 실적에 의한 반전이 그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실질이냐 아니면 명목이냐를 따지지 않죠.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침체에 대한 우려와 다소 연준이 강하게 올린 것 때문에 수요가 죽는 모습들도 나타나야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반응이 있는 거라서 그런 기간들이 9월 달 내내 진행될 거다. 사실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점도표를 통해서 훨씬 더 강하게 말해버리면 그 충격은 좀 셀 수 있다. 최종금리를 아주 높게 부르거나, 예, 그럴 경우는 시장이 아예 어떤 그런 그 희망의 싹 자체가 꺾여버릴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그 FMC 때 발표나는 점도표가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뭐 아주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정도의 모습일 거고 10월 달에 가서 실적들을 보고 시장 그 구체적인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10월 달에 기업 실적이 나오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사이에 또 PCE 같은 것까지 다 합치면 고용 지표까지 하면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쌓여진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10월 달에 기업 실적이 오히려 반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있는데 네. 얘를 너무 그러니까 유가 떨어지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그렇게 봤고 사실 유가는 분명하게 떨어졌지만 에너지는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천연가스를 미국이 50% 이상 사용해요. 난방을 할 때. 미국도 천연가스 가격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기 관련된 비용이 높아지죠. 이것들이 에너지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그 휘발유 값이 떨어진 것만 갖고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지려고 보는 건 약간 좀 억측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그런 실망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봐야겠죠. 뭐 복합적인 상황이가 어떻게 될지는 넘어야 될 고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투자를 뭐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산 운용을 하시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맞을까요? 사실 지금은 어떤 말이 더 그러니까 쉽게 와닿냐면
이제 아예 현금을 갖고 있어서 네. 예, 아주 더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그때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그런 투자 기관들이 하기에는 적합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결정의 속도도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니까. 근데 개인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제가 건 20년 이쪽에 있었고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 관련돼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을 봤을 때는 지금 같은 때 단속을 해놨다가 정말로 확실하게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이 떨어져 있어 전체적으로는 하락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진다면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스트로 사는 건 못할지 모르죠. 네. 가장 바닥에서 살 거나 이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떤 투자 중에서도 뭔가 그 트레이딩 단기 투자 이게 아니라 자산 관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내 연금이라든지 내 어떤 자산들이 결과적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불어났느냐라는 걸로 거꾸로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같은 때는 새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오히려 들어가야 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연금이 보험이나 뭐 이런 쪽에 있으시다면 혹은 연금 이제 준비를 새롭게 하셔야 된다면 지금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는 시기인가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요인의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하고는 그냥 한 4가지 정도 다른데 크게만 딱 보면 그 당시는 오일 쇼크 때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달러 패권이 깨지던 때이기 때문에 완전한 달러 약세 시기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지금은 그 두 가지 다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아주 정말 저희가 앞부분에 스티키 인플레이션 얘기했지만 그게 내년도 초반 정도까지 이 가는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정말 조절된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 천천히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70년대처럼 몇 년째 끌고 가면서 시장을 어렵게 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최종 시장에 그 최종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내년도 1분기까지 정도 일 거고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바닥은 그거보다 한 3개월 정도 일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올해 그 3분기나 4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돈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악화된 얘기들이 나올 때 매달 사거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10월 달에 기업 실적이 의외로 이제 좋게 나오는 그런 시점들이 나오면 시장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저기 댓글을 그냥 말씀드리 몇 개 소개해드리면 디디오님께서 그냥 긍정적인 걸 깔아 놓으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밤밤티오님께서는 이번 인플레가 국제 정치 변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국제 정치 변수들이 또 요즘에 뭐 지난번에 네네네. 출연해서 신냉전 얘기, 블록화 네네.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네네네.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한테 상당 부분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자산 시장을 좀 오래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이 길지 않으니 차곡차곡 설명을 못 드리면 간단하게 그냥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전체 자산 시장은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 뭐 이렇게 가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부도가 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사실 5%대에서 6% 정도 가면 중국도 위험해질 정도예요. 미국이 그 정도 금리를 네. 올리는데 왜 중국이 어려워지냐면 중국은 조달이 안 됩니다. 채권 발행이 안 돼요. 다 장기채가 없어요. 중국에는. 1년짜리를 계속 롤오버 하는 건데 그렇게 높은 금리가 가버리면 중국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진이.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보고 금리를 덜 올리진 않는데 미국 자체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08년도부터 뚜렷했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위기들을 넘겨왔기 때문에 경제 체력이 매우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채로 그냥 살려왔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돈의 값이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견디지 못하는 견디는 강도가 아주 약하게 돼 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침체 기준이 높게 평가될 경우에는 연준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볼커조차도 그 ISM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간다면 중간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계속 올리다가 79년도인가 ISM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선행 지수가 다 내려가 버리니까 볼커도 금리를 내렸었어요. 왜냐하면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랬다가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좀 자산시장의 긴 그림은 그러니까 큰 그림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공포감을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맞지만 생각처럼 계속해서 올리거나 그러니까 진정한 고금리는 못 온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 전에 경제가 견디지 못하니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요. 약세로 전환되면 신흥국들이 살아납니다. 당연히 금리를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왜 우리 다른 모든 나라를 다 내려놨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연준이 더 많이 올린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따라 올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연준이 멈춘다면 멈추는 거고 내린다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어떠냐를 봐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 체질은 4%대 정도지. 왜냐하면 지금 돈을 풀어놓은 곳들이라든지 뭐 가계에 쌓인 자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밀고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일정 부분 지금보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삐걱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레이트를 4.5, 5.0 이렇게 다 보기 어렵다. 사실 4%대 초반 어느 정도를 가고 나면 상당 부분 연준이 후퇴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만 조절되는 모습만 있다면 연준은 명분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너무 이제 이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생산해 내서 수출한 거기 때문에 그쪽의 금리 정책 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냐? 아니요. 2019년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인플레이션은 없었어요.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이유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 정세에 의해서 유가 올라가고 막 그래서 인플레이션 나타났다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고 환율로 그거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1,490원, 1,400원을 가야 하는 거죠? 가야 하냐는 거죠. 사실은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돈의 값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나빠만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미국 자체가 견디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제 달러가 충분히 이렇게 강세를 띠고 나면 연준이 이제 다시 달러 약세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돼요. 지금은 강세가 유리합니다. 얘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런 달러 강세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아주 꾸역꾸역 올라올 수가 없다. 그럼 시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침체, 그 다음에 지금 딱 강달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제 경제에 의해서도 이 전쟁에 의해서도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이 수요를 저는 유가가 제일 정확하게 그걸 나타낸다고 봅니다. 가만히 내버려뒀는데도 80불대까지 떨어져서 90불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은 수요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어떤 수요 부분은 이제 그게 달해 있는데 우리들이 보는 인플레이션 숫자만 지금 충격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너무 이걸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